안녕하십니까. 미 대선 특집 SBS 오뉴스 이어갑니다. 개선 투표가 끝나고 하루가 지났지만 개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반전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바이든 후보 쪽이 대선 승리에 더 가깝게 다가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 이상 차지하면 이깁니다.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는 253명, 트럼프 대통령은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을 확보하려면 바이든 후보는 이제 17명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7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가져와야 합니다. 지난번 개표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중동부 핵심 경합주 3곳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49.4% 대 48.8%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를 0.6%포인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도 막판 몰표를 받으며 2.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애리조나에서는 2.8%포인트, 네바다에서도 0.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 핵심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에서 2.6%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표되지 않은 우편 투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5%포인트, 트럼프 측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0.5%포인트라는 근소한 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개표 상황이 불리하게 변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로 무더기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재검표 요구까지 들고 나오면서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최악의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오늘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3주에 대해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미시간은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앞섰지만 현재는 뒤집힌 상태입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들 지역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투표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위스콘신주에 대해서는 일부 카운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위스콘신 역시 초반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지만 이후 전세가 뒤집혀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곳입니다. 트럼프 측은 또 펜실베이니아주가 대선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에 대해 6일까지 도착하면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연방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당선인 확정까지는 상당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단체 회원 4명이 백악관 앞에서 칼에 찔려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극우단체 측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인종차별단체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단체는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역전극을 펼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 나가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오늘 승리를 확신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극심한 분열 상황을 우려한 듯 통합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깜짝 연설에 나섰습니다. 승리로 가고 있다는 어제 발언에서 조금 더 나아가 개표가 끝나면 승자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모든 표가 집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앞서 승리 선언과 함께 우편 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며 모든 투표를 중단하길 원한다고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극심한 갈등을 치유하고 나라를 통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So let me be clear.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성급하게 승리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했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3개 주의 결과와 관련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게 되면 승리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미 대선 특집 SBS 오뉴스 현재까지 상황과 남은 변수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좀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SBS 원일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원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9분 능선으로 넘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예, 9.5분 능선 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선언 여부가 이제 관심이다 이런 이제 외신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큰 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시는 화면에 좌상단에 보면은 바이든 후보의 선거 인단 확보수가 253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CNN을 비롯한 굉장히 신중한 미 언론 매체의 그 집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팍스뉴스는 264로 집계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훨씬 더 많네요. 그렇게 네. 되면. 예. 그 이유가 애리조나 11명을 바이든한테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팍스뉴스는 264명 확보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예. 애리조나는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는 않은 끝나지는 상황이죠.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어제부터 팍스뉴스는 애리조나는 바이든한테 넘어간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팍스뉴스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이고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매직 넘버 270에서 264까지 확보를 했다 치면은 예. 6명 남았거든요. 그렇죠. 6명만 더 확보를 하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6개 경합주라고 하는 데서 이미 뭐 알래스카 뭐 필요 없는 거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20석, 15석, 16석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치더라도 소송전 필요 없이 네바다 6석만 갖고 오면 270명 매직 넘버 확보해서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이런 게 여기까지가 지금 윤곽이 잡혔습니다. 네.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딱 예. 한 가지 변수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만은 네바다까지 남은 경합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6개 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다 이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재역전국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럴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고 네. 표가 이제 뭐 한 1~2%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우위를 보였었던 16석이 달린 조지아주가 지금 뭐 2% 이내로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바이든 후보가 270석을 네바다를 확보를 해서 빨리 선점하고 승리를 선언하느냐 아니면 조지아까지 다 가져가서 여유 있게 승리하느냐 이런 경우의 수만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의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교수님 남은 줄을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는 거가 됐군요, 지금. 네,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대세는 이제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다고 봅니다. 네. 아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간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뭐 지금 거의 기울었다고 보는데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아리조나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리조나가 일찌감치 바이든이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격차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리조나에서 선거인단 수가 11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가 역전을 해버리면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요 두 개를 가져와 버리면은 아마 270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펜실베니아까지 본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아리조나에서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마도 추후에 승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해서 뭐 소송도 하고 뭐 재검표 개표 중단 소송도 하고 물론 뭐 이런 것들이 그 연방 대법원 가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네. 아마도 이러한 목리를 부리는 것들의 아마 주요 계기가 되는 주가 아마 아리조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리조나 이긴 다음에 그 어저께 그 트럼프 측에서 나온 얘기들도 예. 어떻게 아리조나에서 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상당히 분노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조나주가 공화당의 탓밭으로 불리는 곳이죠. 맥케인 상원 의원이 있을 때만 해도 거의
거의 공화당이 주로 싹쓸이하는 그런 주였는데 네. 이제 맥케인 그 전 대통령 후보가 사망한 이후에는 지금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죽은 맥케인이 산 트럼프를 잡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맥케인 후보의 미망인이 지금 그 후폭풍을 맞아서 지금 그 댓글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체 미국 전체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애리조나라는 데가요. 예. 미국 공화당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공화당 후보가 진 경우가 1974년 이후로는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여기서 계속 상원의를 하면서 미국 보수의 심장으로서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까지 이제 출마를 했었었는데 예. 기성 정치인 출신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망했던 그 존 맥케인에게 루저라고 막 놀렸잖아요. 아. 근데 전쟁 영웅인데 네. 베트남 가서 포로로 잡혀놓은 게 뭘 자랑이냐라고 막 조롱하고 아. 그 막 모욕을 주고 아. 이랬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박함에 대해서 애리조나 공화당원을 비롯한 이 유권자들이 네. 반 트럼프 정서가 매우 강해졌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의 어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예. 우리가 정치 지도자로 해왔고 전쟁 영웅이고 애국자였었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예.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우리는 지도자로 삼을 수 없대서 이번에 애리조나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 트럼프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전인 어제부터 애리조나 넘어갔다고 보도를 하지 아주 않습니까? 일찌감치 보도를 했군요. 예. 그래서 죽은 맥케인이 산 트럼프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막상 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또 공화당 내에서는 미망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네.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네요. 네브라스카도요. 굉장히 또 바이든이 승기를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던데요. 예. 예, 뭐 네브라스카 한 명은 뭐 그 일찌감치 바이든 쪽으로 넘어갔고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계속해서 CNN에서 나오는 보도는 예. 지금 어느 쪽이 270석을 어떻게 가능하게 도달할 수 있겠느냐를 좀 계속해서 이제 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애리조나 그리고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까지 다 가져와야지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뭐 보면은 아까 그 폭스 뉴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폭스 뉴스가 상당히 지금 좀 앞서 나가는 그 표심에서 선거인단 수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이제 상당히 좀 프로액티브하게 나가고 있고 예. CNN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예.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이미 바이든 쪽에서는 예. 그 정권 인수 팀을 짰다고 하고 예. 뭐 여러 전문가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소송 예. 그 재검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중단을 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거의 기각될 것이다. 물론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법관들이 6명이나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념적인 판결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상의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은 거의 뭐 아까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거의 95% 이상 예. 바이든 승리 쪽으로 기울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제가 봤더니 이미 진짜 바이든 해리슨 트랜지션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네요. 사이트가 사이트가 개설이 돼서 네. 트럼프는 개표 소송을 걸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질질 끌고 가서 소송전으로 갈 건가 니전투구로 갈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바이든 측에서는 아예 지금 인수위원회 지금 보시는 네. 그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이미 미국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분열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까지 이미 네.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는 연설도 바이든 후보는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CNN 뉴스룸을 좀 연결해서 판세 분석 소식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N 뉴스룸 나와주시죠.
애리조나를 보겠습니다. 11명의 선거인단이 차지하고 있죠.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5%, 48.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아로 넘어가 보죠. 조지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2만 3천 표 우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253표, 트럼프 대통령이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70명까지 확보를 해야 승리가 정해지겠죠. 저희가 이 지도를 살펴볼 때 어떤 게 중요한지 볼까요? 애리조나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주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50.5%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코파 카운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32만 표 정도가 들어왔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표가 안 된 표를 보면 지금 현재는 51.4%, 트럼프가 47.2%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코파 카운티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운티에서 지난 몇 건의 선거표 더미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56.6%, 57% 정도의 득표율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6만 8천 표까지 표차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표가 친공화당 표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세를 실어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바이든 후보가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우세를 이어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은 개표가 안 된 표가 그렇게 지금까지 개표된 무리만큼 공화당 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이든 쪽에서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몇 시간 동안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애리조나는 지금 CNN 보도를 보면요, 위원님, 네. 253대 213 일단 선거인단 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애리조나, 조지아주 앞서서 짚어주신 이 두 주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CNN이 계속 두 주만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네. 근데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CNN의 보도 태도가 네. 매우 신중합니다. 아. 신중하다 못해 아예 속보 경쟁을 포기했다 싶을 정도로 느리게 가고 있어요. 네. 이미 박스뉴스는 264명 바이든 확보, 매직 넘버 270-6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CNN은 여전히 253에 머물고 있으면서 애리조나 상태를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개표가 86% 진행이 됐는데 바이든 50.5%, 트럼프 48.1%를 하고 있어요. 6만 8천 표 차이인데 예. 32만 표짜리 대형 카운티 하나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32만 표가 미개봉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6만 8천 표를 이론적으로는 뒤집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표심 자체가 이게 그 트럼프 몰표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기조를 하면서도 애리조나 바이든 승 이걸 선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계가 253에 머물고 있는데 미국 언론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애리조나는 바이든이 가져간다가 대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264명을 확보할 거고 나머지 6명만 딱 맞춰서 270으로
승리 선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조지아가 2%대까지 좁혀졌는데 바이든의 추격세가 여기는 거셉니다, 반대로. 네. 그러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조지아 16명까지 가져가면 소송전을 막을 수가 있다. 트럼프가 제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소송전을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 하에서 지금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지아에서 뜻밖의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원래 이제 경합주였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바이든이 따라잡고 있고 지금 0.5% 차이까지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서 조지아까지 따라잡히면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거의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간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확실히? 그거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도 승복 선언이 안 나올까요? 공승지로 점점 몰리기는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측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뭐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표가 완전히 굳어지면은 대법원 판결에 간다 하더라도 기각 선언이나 그 이후에 할 게 없는 거거든요. 묵리를 부릴 만큼 부려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묵리를 부리는 거니까. 예. 지금 상황처럼 완전히 그 선거인단 수에서 패배가 확실한 경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트럼프도 점점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트위터에다가 투표용지가 막 몰래 버려지고 있다. 지금 우편 투표가 개표된 이후에 이렇게 사실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메시지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선거를 한두 달 정도 앞두고 그 선거 용지가 잘못 배달됐거나 뭐 분실된 경우가 실제 뉴욕주에서 한 10만 표가 생겼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보고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거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제대로 투표가 될 수도 없고 유효 투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주장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전혀 주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 실제 우편 투표라는 것이 분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배달이 돼서 사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투표용지가 그 공화당 그 유권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배달이 됐다고 한다면 실제 그 우편 투표를 하는 공화당 유효표들이 상당히 사라지는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고 코로나 때문에 예. 실제 이런 우편 투표가 미국에서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그 민주당 유권자들의 한 반 정도가 이번에 그 우편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예. 이 정도로 대규모로 있었던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그 사표도 많을 거고 많이 좀 불안정한 그러한 제도를 이행하는 그러한 선거였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트되는 표는 분명히 확실하게 모든 걸 대조하고 서명도 대조하고 주소도 대조해서 유효표가 확실하게 된 것만 카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카운트된 표 자체에는 저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즉 카운트가 된 표만 가지고도 트럼프가 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여론조사나 실제 투표한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적은 투표를 가지고도 진 걸 의미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 이상 뭐 이걸 가지고 사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개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주가 3개 주가 되는 거고요. 네, 네. 또 재검표를 또 요구한 주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검표를 요구를 했죠. 주법이 위스콘신이 10명 잡혔는데 어제 이맘때쯤 이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위스콘신이 트럼프가 우위를 달리다가 역전을 허용하고 바이든이 가져갔습니다. 재검표를 요구를 했어요. 그 주법이 1% 이내일 경우에는 재검표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0.6%포인트로 바이든이 역전을 한 데가 위스콘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기는 할 텐데 저 정도 표차가 되면 재검표 비용을 제기를 한쪽에서 돈을 내야 되는 또 상황. 재검표 비용을 내야 비용 되는 예.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의 문제도 있고 개표 중단 요구도 있고 재검표 요구 있고 그다음에 저건 이제 소송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소송을 어떻게 할 건가는 이미 트럼프 캠프의 전략 중에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수순대로 가는 건데 네. 선거 불복과 소송전을 어떻게 하는가는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네. 1차적으로는 매직 넘버 270석을 바이든이 여유 있게 확보해서 당선이 된다면 소송전이나 저런 재검표를 해서 설사 그게 뒤집어져도 대세에 지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트럼프가 진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리면은 네. 트럼프 캠프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하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꾸 20년 전에 그 플로리다 그 재검표 조지 부시와 엘고가 했었던 2000년 때요. 예, 2000년 그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정말로 플로리다 29석이 대선 결과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그 표차가 불과 500 몇십 표 차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검표를 할 만한 분명한 명분도 있었고 법적인 사유도 타당했는데 예. 지금처럼 우편 투표 전체가 부정 투표다, 사라졌다, 뭐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사유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제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런 뭐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이 안 되고 소송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글쎄요. 근데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그 전에 정해져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선거인단들이. 예. 아, 그러니까 형식적이지만 선거인단이 다시 투표를 하는 그런 절차가 그렇죠.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은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고 이번 대선 선거인단이 투표는요? 정해진 네. 다음에 12월 14일 날 선거인단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선거인단이 준비가 안 된다면 네. 그래서 즉 소송이 계속 지연이 되고 그래서 선거인단이 결정이 안 된다면 결국은 하원에서 뽑게 됩니다. 즉 하원에서 주 하나당 한 명의 표를 행사해가지고 예. 대통령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아마도 지금 하원의 다수당이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원에서도 뽑지 못하게 되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그러한 그럼 지금 현재 낸시 예도가-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대행하게 대행하는 되는 거죠. 그런 초유의 사태도 생길 수가 있다. 예.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예, 김 박사님께서 그냥 막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 설마 이제 그렇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미 주류 언론하고 뉴욕의 그 월가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연방 대법원으로 갈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정말로 독하게 맘먹고 가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트럼프의 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네. 12월 14일 본투표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선거인단 구성 자체가 안 될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하원으로 가는 건데 하원 자체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주별로 각 당에서 한 명씩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카운팅을 하면은 공화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게 또 안 되고 그것이 또 이 상원으로 가서 부통령을 뽑고 이게 내년 1월 20일 다음 대통령 인수를 해야 되는 취임일까지도 안 될 가능성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뭐 미 언론들이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예. 뭐 그렇게까지 설마 가겠냐 싶으면서도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죠. 중국에서도 무슨 개발도상국에서나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미국 대선을 보면서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뭐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제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승복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들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도요. 예, 뭐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점점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잡을 국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이미지 메이킹을 만들어가는 건데 결국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증명이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중국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거봐라 위기에 어느 체제가 더 강하냐 민주주의 체제가 강하냐 우리가 더 아니면 낫다. 권위주의 체제가 더 강하냐 네. 더 효과적인 게 권위주의 체제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또 새로운 고립주의 정책으로 가니까 이제는 중국이
좀 더 국제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처럼 계속 포장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선거 이후에 점점 혼돈이 상태가 오니까 네. 이거 봐라 미국이 점점 혼돈으로 가지 않느냐 하면서 중국이라는 국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우월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권위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자꾸 부각을 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자기의 어떤 공산주의 체제라든지 중국의 어떤 권위주의 체제를 계속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프로파간다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소송전으로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지 아니면 깨끗한 패자의 승복 선언이 나오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과 상원의원 선거에선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이 당선됐습니다. 또 재선에 도전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도 당선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한국 이름 순자,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가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선거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간 집계 결과 스트릭랜드 후보는 58.3%의 표를 얻어 41.7%에 그친 상대 후보를 눌렀습니다. 이번 승리로 스트릭랜드 후보는 미 연방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 의원이자 워싱턴주의 첫 흑인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전 타코마 시장이었던 스트릭랜드 후보는 지난 1962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인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났고 1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시장직을 맡은 뒤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본받고 싶다며 한국계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nd so for me, it's about respecting our culture and history and really making sure that we have an opportunity to have a voice. 역시 한국계인 민주당 소속 앤디 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뉴저지 제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계 이민 2세인 김 의원은 중동 전문가로 손꼽히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일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미 대선 결과에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할 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바이든으로 역전을 거듭한 미국 대선 상황. 청와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9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번 방미 때 바이든 캠프 인사와의 공식 접촉은 삼가면서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 행정부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미 의회 지도자, 학계 주요 인사들과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 장관 방미 계기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동행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단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원활한 공조가 가능하도록 할 거란 입장입니다.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안을 준비를 당연히 하셨겠죠?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까지의 미국 대선 상황을 평가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 등을 점검하는 걸로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콜센터 직원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12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27,0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108명, 해외 유입이 1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6명, 경기 23명, 인천 3명 등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천안의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직원 20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콜센터에서는 상담 직원 등 70여 명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콜센터 내에서도 이 마스크가 정확히 쓰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저희 그 보건소장의 보고입니다. 천안시는 콜센터를 폐쇄하고 직원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11곳에 대해 휴교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많은 인파가 몰렸던 헬로윈데이 관련해 확진자가 이번 주에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대구 경북, 5월 이태원 클럽, 8월 서울 도심 집회 당시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모레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30명 이내일 경우 생활방역 수준인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고위층이 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오전 검은색 목도리를 두르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심경을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투표인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의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 관리인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후에 출석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정치인 총장의 정부 흔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오늘 오전 경부 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 담긴 월성 1호기 전력 판매 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고도 이를 평가에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도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실제 산자부 직원은 감사원 감사 전 심야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 발표 이틀 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작된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 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로비스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는 어제 55살 김모 씨와 56살 김호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제,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기 씨 모두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들은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수억 원대의 사무실 운영 비용과
고급 외제차 등을 지원받고 옵티머스 투자금 유치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최근 검찰에서 김재현 대표 부탁으로 금감원 간부 A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기 씨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한국마사회 이권사업 과정에 개입하는 등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옵티머스의 또 다른 로비스트 신모 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 씨와 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이사 이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통하는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완공됐습니다. 모레 새벽 0시에 개통됩니다. 서상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관심을 끈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양시 사리현 인터체인지 부근에서는 웅장한 북한산 암벽군과 주능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 착공해 꼭 5년 만에 완공하고 모레 새벽 0시에 정식 개통합니다. 상당한 또 불편을 겪으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민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갖고 저희는 계획된 공기에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고양시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까지 35.2km로 6차로로 구성됐습니다. 분기점 3곳, 인터체인지 8곳, 톨게이트 2곳, 휴게소 1곳이 갖춰졌습니다. 통행료는 전 구간을 합쳐 2,9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토지 보상비 1조 800억 원, 민간 투자 8,700억 원 등 모두 2조 1,0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자유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통일로와 직접 연결됩니다. 파주 고양 지역 150만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거란 전망입니다. 자유로와 제2자유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교통 편의시설이 이제 마련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도 1호선과 비교해 운행시간을 35분가량 단축하는 생활권역 확대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가장 큰 현안인 자유로와 강변북로가 만나는 지점의 출퇴근길 병목 현상은 당분간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SBS 서상교입니다. 네,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수 씨 전해주시죠. 네, NH투자증권입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며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56.47포인트 상승한 2413.79를, 코스닥은 17.83포인트 오른 844.8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1,321억 원, 4,857억 원씩 순매수했고 개인이 홀로 1조 6,189억 원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운수창고와 의약품, 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이 모두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되며 동반 3%대 강세를 나타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업체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을 앞두고 위탁 생산 기대감에 6%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2차 전지 관련주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5원 내린 1,128.2원의 거래를 마쳤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92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무서운 속도로 길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 제1순환선의 정체가 가장 심한데요.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남양주부터 판교 지날 때까지만 1시간 10분 가까이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오후 4시경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시흥 방면으로 조암을 조금 지난 지점에선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한데 조암까지는 40분 가까이 예상되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안선 진입하시더라도 서울 쪽으로 화성 일대 13km 구간 가장 어렵습니다. 더 가서 매송이나 용담 부근 다시 한번 브레이크 밟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동 쪽은 토평 중심으로 교통량 극심합니다. 특히 판교 쪽으론 남양주부터 성남까지 어려운 가운데 경기 서쪽 판교 방면으론 김포부터 송내까지 쭉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이 시각 남사부터 반포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때일은 추위가 물러가고 오후부터는 따스함이 감돌았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전국의 하늘 표정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남해안과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갈수록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빛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9도가량이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청주 7도, 울산 9도, 부산 1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4도, 대구 17도, 울산과 부산이 19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